오늘은 쉽게 잘 주는 바람기는 아줌마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배우자의 바람은 큰 배신감과 상처를 줍니다. 부정행위의 징후는 종종 미묘하게 나타나는데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나 아내의 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고 종종 감정에 의해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졌던 믿음을 바탕으로 배우자에 대해 결론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애정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기가 많다면 어떨까요? 차라리 연애만 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요. 실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들만 잘 들으셔도 어디 가서 여자들에게 당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쉽게 잘 주는 바람기는 아줌마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애정 결핍이 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딥니다. 애정 결핍으로 인해 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곤 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타인의 관심을 항상 갈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런 여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경향이 있는데요. 애정 결핍이 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끌려면 그런 옷차림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짧은 치마 딱 달라붙는 옷, 가슴이 심하게 파인 옷 등 이런 옷을 자주 입으며 남자들의 관심을 갈구하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 애정 결핍 증상으로 발현되는데요. 애정 결핍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매우 불안해지고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버림받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해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지속되면 이별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펴도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두 번째, 늘 남 탓을 한다. 이런 여자들은 기승전결 늘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남 탓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가 회사에 지각해놓고 상사한테 잔소리라도 들으면 저 인간 저러니까 나이 먹고 장가도 못 가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남 탓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연인과 문제가 생겨도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탓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다른 남자 밤에 몰래 술 먹다가 걸려도 그러게 왜 나한테 소홀하게 대했어? 오빠가 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네가 날 외롭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여자는 바람을 피우고 나서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면서 모든 원인을 남자에게 돌립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내 문제는 상황 탓, 남 문제는 사람을 탓하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긴 오류로 해석하는데요. 기본적 귀인 오류란 내 행동은 상황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성격이나 성향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에요. 쉽게 말해 내 문제는 상황 탓이고 남 문제는 그 사람 탓이라는 거죠. 이처럼 내로남불의 심리로 인해 내가 바람을 피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남이 바람을 피우면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먼저 이런 오류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유추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보다는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구구절절한 상황을 전부 들어줄 수 없고 사실 그렇게 하기도 귀찮거든요. 하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겐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선 쉽게 단정짓게 됩니다. 이처럼 내로남불이 생활화된 여자는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원인을 타인이나 외부 상황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남 탓이 습관화된 여자는 바람을 피울 확률도 높고 바람을 피우고 나서도 그 원인을 남자에게 돌립니다. 그러니 이런 여자는 반드시 거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절을 잘 못한다. 남자의 접근이나 호의의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거예요. 문제는 거절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의 사만다. 조엘 박사의 거절하는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조엘 박사는 실험을 위해 싱글 대학생 99명을 모집한 후 각자 자신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적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참가자들에게 한 이성에 대한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이성의 프로필은 일부러 참가자들이 적은 이상형과는 정반대가 되도록 조작된 것이었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엘 박사는 소개받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상대방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고, B그룹에게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데이트를 원하며 지금 근처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똑같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실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A그룹은 46%가, B그룹은 74%가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단지 주어진 상황만 달라졌을 뿐인데 상상만 한 그룹에 비해 주변에서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룹은 무려 1.6배 넘게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답한 거죠.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74%의 사람들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한다니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A그룹이나 B그룹이나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문제는 거절이라는 게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상만 했을 때는 분명히 나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절대 안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닥쳐서 상대방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을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를 알려줘 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미안함 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 이상형과 다른 사람인데 왜 연락처를 알려줬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점은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라고 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미안함이었지만 스스로는 그 이유가 아니라 뭔가 장점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분명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연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쉬운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뻔히 수작 부리는 게 보여도 만나자고 하면 일단 승낙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의 호의나 영업사원, 동호회 회원 등등 남자들이 수작을 부려도 거절하지 못해요. 거절을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도 들어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데이트 신청도 다 받아주는 거죠. 너무 착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여자는 쉬운 여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잠자리까지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하겠지만 실상은 그녀야말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신만의 주대 없이 남자가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조엘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생각보다 이처럼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접근이나 허위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바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여자니까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쉽게 잘 주는 바람기 있는 아줌마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쉽게 잘 주는 바람기 있는 아줌마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애정결핍이 있다. 두 번째, 늘 남 탓을 한다. 세 번째, 거절을 잘 못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결혼 생활을 지키고 이혼을 막는 3가지 핵심 기술.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나요? 면허가 있는 치료사로서 10년 동안 저는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연구 결혼 상담의 성공률은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숫자를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성공은 긍정적인 감정적 결과로 정의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후속 조치 공부 고민하는 커플의 50%가 상담 후 4년 이상 동안 더 개선되고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1020%의 커플은 여전히 불행하더라도 함께 지낼 것입니다. 결혼 상담 후 이혼율은 크게 다릅니다. 상담 후 이혼율은 평균 40%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계산해보면 평균 커플 중 절반만이 치료에 4년을 투자한 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세션은 보통 $100입니다. 따라서 연간 $4,400x 4년 $17,600을 지출해야 합니다. 일종의 개선 투자를 해도 이혼할 확률은 여전히 40%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치료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가 항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 차례. 나는 커플들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그들을 돕는데 쓸 수 있었어요. 당신이 서서히 당신을 죽게 만드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주일에 1시간 동안만 의사를 방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질병이 더 빨리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상담은 문제 중심적이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애착, 트라우마,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것은 다소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탐구합니다. 이것이 저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의 일반적인 세션 모습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말에 여러분이 벌인 큰 논쟁에 대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가지 애착 상처가 자라면서 발생합니다. 다음 주에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와 나는 모두 실망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세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무가지를 자르는데 1시간 내내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루트로 가야 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들으면 대개 돈 문제,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친밀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일찍 집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그것을 조작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화나게 할 뿐입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사라진 진짜 이유와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찾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사용하십니까? 파트너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대화는 논쟁으로 확대된다. 뚜렷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고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별도 영역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신뢰가 부족하거나 불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화의 90%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실용적인 대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 중 하나 또는 전부가 관계에서 발생하면 하나의 핵심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난공불락의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파트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작은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은 내가 할게요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가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의식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정적 요인이 작용하여 그들은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핵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매일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면 심리적, 정서적 안전이 더욱 높아집니다. 다니엘이 나와 함께 일한 후 아내의 핵심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어떻게 결혼 생활을 변화시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통화했을 때 다니엘은 당황하여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어떻게 그녀 앞에 감정의 얼음벽을 가지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끝났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도록 도왔지만 그것이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녀가 아직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희망의 표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그녀에게 난공불락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앞으로 3일 안에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가 배워야 할 90가지 주요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3가지 필수 기술. 이 3가지 의사소통 기술은 연결과 안전에 대한 파트너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된 후에는 결혼 생활을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는 발판 역할을 합니다. 1. 정서적 공감 대 인지적 공감. 공감에는 좋은 유형과 나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적인 공감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니엘의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그도 속상해했고 상황은 항상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니엘이 항상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기보다는 아내의 감정을 단순하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면 당신은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요라고 간단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야. 당신은 그녀를 위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 그녀는 듣고 싶어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얽매이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나 분노와 같은 그녀의 감정을 반영하여 이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녀가 본다면 그녀는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검증은 문제에 대한 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해결을 촉진할 것입니다. A. 호기심의 자세. 종종 우리는 파트너의 행동의 의도를 가정합니다. 이는 오해와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파트너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해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세요.
그들의 행동을 개인화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통찰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정심, 공감 및 더 강한 연결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내 의뢰인 데니얼이 그의 아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17세와 16세의 두 아들과 함께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자신과의 사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온라인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좀 더 남성적이 되세요. 에서 사랑과 일상의 애정으로 그녀를 질식시키세요. 이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아내에게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할수록 아내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다니엘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아내가 대화 중에 입을 다물었을 때 그는 항상 자신이 뭔가 잘못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내에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묻으며 호기심 가득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마음을 열고 그녀가 조용할 때 그를 화나게 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실제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 더 나은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3. 컨테이너 만들기. 컨테이너를 만든다는 것은 정서적 탄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트너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도당하거나 통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관계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귀하는 수락을 제공하고 파트너의 요구를 지원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고한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감정을 당신과 공유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 가지 기술은 아내에 대한 다니엘의 호의로 감정적 규모를 다시 이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보다 일관되게 충족시키기 시작했고 더 강력한 안전 기반을 바탕으로 신뢰가 재구축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아내가 결혼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다시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데는 4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